하여튼 뭐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희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빠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실 그 레버리지 관련된 신용 리스크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짧게만 좀 말씀드리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이틀 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신용이 9조 한 9천억, 10조 가까이 되고 코스닥은 8조 한 9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시총 대비 0.56%, 코스닥이 시총 대비 2.59%인데 그 시총 대비 지금 신용 비율이 거의 상단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이 이렇게 시장이 밀리면 결국은 이제 약간 이런 신용이 이제 좀 터지는 어떤 네네.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예. 점은 개인적으로 좀 투자하시는데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는 신용 리스크는 꼭 이제 지금은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심층 인터뷰 시간에는 저희가 사실 저도 되게 궁금한 게 많아서 많이 여쭙고 싶은 시간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한국금융연수원의 주연수 교수님 오셔가지고요. 저희들 많은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뭐 FOMC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사실 뭐 네. 여러 가지 분석이라든지 해석들이 많고요. 또 결과 이후에 사실 시장이 또 굉장히 안 좋아지다 보니까 두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또 파월 의장도 너무 이제 옛날에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요즘은 뭐 아주 그냥 투사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많아서 오늘 이 시간에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것들도 좀 여쭙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이제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 관련해 가지고 시장과 전문가들의 예상을 사실은 0.75, 75bp는 예상을 벗어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긴 한데 뭐 시장이 그 이후에 좀 파급은 되게 좀 안 좋은 쪽으로 좀 충격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 총평을 좀 어떻게 하실지요? 일단 뭐 시장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어제는 뭐 75bp는 뭐 생각했던 거니까 100bp 아닌 게 어디야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약간 뭐 하락하기는 했지만 사실 그렇게 크게 충격을 줬다고 보기는 어려웠죠. 사실 채권 시장에서는 오히려 괜찮은 편이었고요. 그런데 오늘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사실은. 오늘 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일단 그 기존에 이제 잭슨 홀 미팅 이후에 나왔던 이야기들은 뭐였냐면 75bp 그다음에 11월에 50bp, 25bp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75bp를 연말까지 더 올릴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이거보다 더 높이 갈 거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러면은 점도표를 봤을 때 11월에는 50bp 대신에 75bp 그다음에 12월에는 25bp 대신에 50bp를 올릴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됐던 거죠. 사실 이 부분은 뭐 처음에 점도표부터 봤으니까 모든 분들이 밤에 깨가지고 점도표를 보고 이런 결국 이렇게 됐군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렇겠지 뭐 100bp 아닌 게 어디야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몇 가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차분히 다시 한번 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이 보이느냐? 4분기 22년 그 4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하고 0.2% 오른 0.2% 성장한다라고 이제 다시 찍었죠. 기존에는 1.7 정도를 찍었었는데 대폭 하향했습니다. 대폭 하향했죠. 네. 이게 사실은 좀 많이 놀라운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4분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기본적으로 실질 GDP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든지 그다음에 땡스기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4분기에는 어느 정도 그 실질 GDP가 올라가는 추세가 있기는 해요. 소비가 많아지는 그렇죠. 시즌이네요. 소비가 많아지는 네, 거니까요. 네. 그런데 2.7%? 0.2%는 전년 동기 대비니까요. 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미국 GDP 이야기를 할 때 분기 대비해가지고 이거를 연율화 시켜버리죠. 네. 그래서 그걸로 환산을 해보니까 2.7%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네. 이 숫자가 좋은 숫자인가 나쁜 숫자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실업률 보니까 22년 말에 지금 3.7%인데 22년 말에 3.8% 정도고 그다음에 23년, 24년에 4.4%? 이거 나빠지는 거니? 라고 또 생각을 해보게 되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현재 미국의 고용 시장이 굉장히 좋은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사실 연준이 지금 계속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고용 시장에서 이게 감내가 되니까 사실 밀어붙이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밀어붙여서 결과가 4.4? 이거 충분히 나쁜 거야? 이전보다는 많이 올라갔죠. 대신에 23년, 24년 4.4, 4.4를 찍어놨단 말이죠. 오래 간다는 얘기인가?
그렇죠. 이건 많이 봤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사실 뭐 시장에서의 반영은 이제 금리 올라가는 부분들은 최종 금리가 중요했고 그다음에 한 6개월 정도 뭐 길게 좀 가더라도 내년 하반기에는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사실 시장에 반영이 됐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죠.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점도표를 보면 23년도는 인하 없을 거야. 뭐 이런 걸 보여주는 시각이 되다 보니까 다만 이제 마지막 금리 인상의 시기는 내년 2월 정도 마지막 금리 인상을 하고 뭐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정도 수준의 점도표가 끝난 걸로 보이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말씀하셨던 그 뭐 GDP 부분도 상당히 많이 꺾이고 있고 근데 사실은 뭐 GDP 나온가요? 그게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발표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변동이 되게 심해요. 근데 뭐 지난번 1, 2분기 때도 이렇게 마이너스 전환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시장 그걸 안 믿었단 말이에요. GDP 나와서 이야기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죠. 실제 열어보니까 또 그렇게 나왔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확 꺾이는 부분들이 사실 더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뭐 아닐 거야 했던 스탠스가 물론 뭐 침체로 간다고 생각들은 했지만 실제 그렇게 행동을 못했던 부분도 있고 그게 이제 지금 좀 터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GDP 나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해서 보셨으면 좋겠는 게 네. GDP 나우는 기본적으로 월간 자료나 일간 자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현 시점의 GDP를 에스티메이트,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3분기가 다 돼가고 있죠. 그러면 3분기 GDP가 얼마일 것 같니? 실제 자료는 10월 말, 11월 초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애틀랜타 페드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좀 모델링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 리얼타임 자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작업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료가 계속해서 그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이 숫자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7월에 추정한 거하고 9월에 추정한 거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변동성이 거죠. 되게 클 수 굉장히 있죠. 큽니다. 네네. 그리고 사실 아직까지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게 좀 오차도 많이 큰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올해 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처음에 좋게 찍다가 계속해서 떨어진다라는 거죠. GDP 나오가. 그래서 지금 이번 3분기 같은 경우도 사실 7월에는 2%대까지 찍었다가 지금 0.3% 뭐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거냐라고 봤을 때 계속해서 이게 현실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안 좋아지는 모습으로 시장 지표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시켜 준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12월에 또 한번 75, 50 올리고 그리고 내년에도 25 올리면은 최저금리가 4.75%까지 갈 것 같거든요. 그럼 사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0.5였는데 거의 10배 올린 거잖아요. 이거를 그 내년 그 미국 경제가 좀 버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를? 글쎄요, 뭐 지금 이 정도 수치에서 버틴다 안 버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사실. 지금 현재 GDP 그냥 숫자를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 사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래도 내년에 좀 안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크게 나쁘진 않을 거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걱정은 이거죠. 이게 그렇다라고 한다면 침체를 들어섰다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23년에 보여줄 건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거죠. 아까 금리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조금 조심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점도표라는 게 연말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네. 23년 연말에 지금 점도표의 그 중간값이 4.5에서 4.75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내년 중에 연준이 25bp만 올릴 거다라는 이야기는 아닌다라는 거죠. 사실은 더 올렸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네네. 예를 들어서 CME 페드와치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지금 4.5에서 4.75, 그다음에 4.75에서 5.0 사이도 상당히 있어요. 높은 확률로 네네네. 예측을 하고 이번에 있어요. 한 6명인가요? 5명, 예. 6명 그 정도를 그 실제로 점도표도 찍었죠. 반반 정도가 맞아요. 사실 그 네. 양쪽에 다 상방에 찍혔었죠. 한 많은 사람들이 뭐 찍었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를 좀 고려는 해야 될 거고요. 왠지 재미있는 거는 그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연준 위원들, FOMC 위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업률 4.4를 찍었단 말이죠. 지금 3.7이에요. 그럼 0.7%포인트 올라간다라는 얘기인데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경제가 그렇게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미국 경제는 서스테이너블 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4.5에서 4.75 아니면은 4.75에서 5 이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뭐 파월 의장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뭐 그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져도 일단 금리 전환,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버려라 이런 식의 네. 투사와 같은 이야기 그리고 폴 볼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썼던 책의 제목을 인용하면서까지도 지금 그렇게 완전히 따라가겠다는 느낌을 사실 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뭐 예를 들어 이게
내년까지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 네네. 예, 생각하시는 금리 인하 시작 시기 뭐 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게 네네. 내년 이야기를 지금 할 수 있을까 싶긴 하지만 그냥 현재 상황에서 그냥 분석을 하셨을 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나 시기가 뭐 대략적으로 개인적인 견해에서는 어떠세요? 실제적으로 지금 그 뭐 저는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시장에 나와 있는 수치들을 말씀드려 보면은 네. 2023년 12월에 25bp 정도 인하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들을 살짝 하고 있어 한 30% 정도. 네. 네. 그 다음에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글쎄요. 뭐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당장 옐런이 이야기를 했었죠. 내년 2% 힘들 거야. 네. 음. 맞습니다. 그리고 FOMC 점도표에 따른 프로젝션을 보시면 즉 그쪽에서 전망치를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23년 말 2.8%예요. PCE 기준으로 얘네 타깃이 2%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2.8% 찍고 그러면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을까? 이거 쉽지 않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냥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자체에서도 지금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파월도 모르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네. 파월 같은 네. 경우에 네. 사실 아까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네. 좀 스탠스가 조금씩 바뀌었죠. 그게 이제 그 제가 생각하기엔 피벗이 된 게 네. 잭슨홀 미팅에서 맞아요. 네. 굉장히 세게 이야기를 했죠. 네, 저는 네. 연준 의장이 그런 식으로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만 이번에도 만만치 않았죠. 사실 좀 늦었죠. 그렇게 네.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대신에 이제 뭐 약간 제가 뭐 디펜스를 하자면은 연준 입장에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올려버릴 거야. 아니면은 그 이전에 네. 그 인플레이션 이즈 트랜지터리라는 그 네. 강력했던 네. 표현 네.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았다라는 맞아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75bp를 지금 3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고 이 정도면 충분히 공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이유가 뭐냐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뭔데? 유가, 천연가스,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네, 그렇죠.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좀 무책임한 이야기이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사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 원유 다 뽑아낼까?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은 페드가 공급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플레 관련 쪽은 수요와 공급에 대한 뭐 공급이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뭐 네네. 페드가 뭘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네. 그러면 이제 소비를 죽여서 어쨌든 뭔가를 떨어뜨려야 되는 수단밖에 그렇게 돼야 없기 되는 때문에 금리 쪽에 사실은 뭐 지난번 잭슨홀 미팅 때 한 연설이 8분 만에 끝났나요? 네네. 역대적으로 짧게 굉장히 끝나고 짧게 예, 끝났죠. 할 말만 하고 그냥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런 식이니까 저희들도 그 시기에 상당히 좀 약간 당황했던 느낌도 좀 나는데 짧게 얘기하고 아주 강력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미국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네네. 이 금리가 분명히 한국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 이거죠. 그러면 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뭐 올해 내년 뭐 대충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한국 경제 성장률은 한국은행 자료를 보시면은 올해 2.6% 정도 될 거다라고 8월에 전망치가 수정이 돼서 나왔죠. 예. 이전보다 이제 조금 떨어져서 나왔고 그 다음에 OECD에서 한 2.7% 정도를 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IMF 같은 경우에는 2.3%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 뭐 이제 다른 기관에서도 다 이제 전망을 하지만 대충 우리가 주로 이제 보는 게 이런 숫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반기 안 좋을 거다.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거고 네. 상반기보다는 확실히 떨어지는 거고 뭐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자 숫자를 좀 볼까요? 소매 판매 7월에 마이너스 1.7%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네. 얘는 어디에 들어가죠? 소비에 직접적으로 그냥 잡히는 거죠. 네. 설비 투자 0.2%예요. 그 다음에 건설 수주가 11.7%, 그리고 수출 6.6%, 28.2% 수입이 이렇게 네네네.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제가 왜 숫자를 이렇게 불러들였냐면은 소매 판매 좋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Y는 CIG XM이잖아요.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X 마이너스 M. C 쪽에 지금 네거티브 쪽으로 찍히고 있다란 말이죠. 네. 안 좋을 거예요. 민간 소비가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없죠. 지금 없죠. 상태에서. 네, 거기다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이고. 설비 투자 계속해서 어느 정도 버텨주다가 올해 상반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0.2%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 다음에 투자 항목에서 또 하나 건설이죠. 건설이 그나마 버텨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파가 올지는 잘 모르는 거죠. 아무도 사실 모르죠. 예. 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뭐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건설을 포인트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편리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자본을 투여하기도 편리하고 바로 그 효과가 있으니까요. 효과가 네. 있죠. 네. 특히나 고용 부분에 효과가 있죠. 네. 이런 부분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건설을 가지고 보통 많이 작업을 해왔었는데 네. 이게 지금 상황에서 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많이 회복됐냐 그러면 그렇지도 않아요. 네. 약간 추세가 상향되는 조정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순수출 뭐 계속해서 안 좋겠죠. 네. 지금 5개월째 무역수지 적자 나오고 있죠. 경상수지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대외 수요가 둔화되는 이런 상태에서 특히나 그 다음에 요즘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 중국과 경쟁한 게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자료로 분석되어서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 다음에 대중무역 적자 쪽으로 돌고 있고요. 중국 상태 안 좋고 그렇죠. 뭐 수입 물가가 워낙 높기도 하고 수입 물가가 높은 게 가장 크리티컬한 포인트이긴 하지만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은 그럼 다르냐라는 거죠. 반도체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는 뭐 이런 이야기에서 좀 그렇습니다만 내년에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는 없는 상태예요. 특히나 대외 수요 생각한다라면은 굳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은 뭐 유가가 갑자기 급격하게 빠진다 그러면 뭐 이렇게 된다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네. 이거는 전쟁이 일어날 거야를 예상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 걱정되는 게 저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지금 만약에 변수로 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만약에 혹시 가버리면 네. 정말 좀 무서워질 수도 있다는 느낌도 좀 받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이거는 네. 이제 부동산 공급의 측면보다는 부동산 가격에 죄송합니다.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제 그 상환이 가능한 것이냐. 예를 들어서 2008년에 모기지가 네. 미국에서 터졌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터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네. 이제 이런 분석들이 실제로 나와야 되겠죠. 네.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부동산원에서 자료를 보면은 그 3주택 이상 소유자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지금 버퍼링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자료들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죠. 50bp 올라가면은 평균 50만 원씩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벌써 꽤 올랐죠. 지금 아마 실제로 느끼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은 안 빌렸고 어떤 사람은 빌렸고 이게 항상 그 한쪽에 몰려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뭐 부동산 담보부 대출이 뭐 6% 7% 이거보다 더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버틸 수 있을까? 아니면은 버틴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소비 쪽에서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겠죠. 이런 상황에서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담보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상환의 압력이 들어가지는 않을까. 이렇게 되면 이제 모기지 크라이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런 가능성을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뭐 물론 숫자를 정확하게 분석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만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뭐 지금 어젠가 은행 쪽에서도 PF 관련된 네. 대출 중단이나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현재 뭐 어떤 건축 현장을 가보면 뭐 은행권에서 PF가 안 되면 뭐 이금융권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럼 PF 금리가 뭐 15% 20%뭐 이렇게까지도 지금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네. 또 네. 국내 같은 경우도 뭐 금리 인상 관련돼서 빅스텝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네. 뭐 50bp 또 이번에 올릴 거야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네. 이 관련된 게 계속 이제 물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사실 컬랩스의 측면보다는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규 투자의 어려움이라는 측면이겠죠. 그렇죠. PF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네. 은행 쪽에서는 PF에 대출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금리는 당연히 올라가고 있을 거고 뭐 이거는 그냥 간단히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그 대환이 아닌 다음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 네. 대환 쪽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마진콜이 들어온다라 뭐 마진콜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만 네. 그쪽에서 이제 그 상환을 조기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이거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은행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거는 감안하고 있을 거다라는 거죠. NPL 측면에서 NPL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지금 예대가 상당히 이제 마진이 커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그런 부분하고 이제 아까도 어느 분이 전에 오셨던 분이 말씀하시는 거 잠깐 들었는데 네. 이것 두 부분이 이제 얼마나 매핑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은행주들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 전체적으로 은행 영업 실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 은행 영업 실적 괜찮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얼마나 잘 컨트롤하느냐라는 부분은 있겠죠. 다만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급격한 부동산 신규 투자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인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은행주 같은 경우에 또 최근에 좀 못 올랐던 이유는 그 아까 말한 NIM이 3분기에 그렇게 썩 좋아지지 않는 분위기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좀 있고 두 네네. 번째로는 네. 정부가 또 이제 특별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적립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고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좀 아무래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말에 배당에 대한 이슈가 좀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는 분위기. 이것 때문에 은행주가 싸긴 하지만 좀 못 가는 이유도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만 또 은행주가 못 움직이는 그런 이유도 된다고 하니까 네네네. 그것도 좀 여러 가지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일본이 참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제 이 환율에 개입을 사실은 정부가 그랬죠. 정부가 아니죠. BOJ가 뭐 했다고 볼 수 네네. 있는데 뭐 스위스뿐만 아니라 뭐 영국의 중앙은행도 지금 금리가 뭐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고 스위스가 뭐 플러스 금리로 이제 올라오는 막 그런 느낌이 올라오잖아요. 지금 드디어 분위기가. 플러스 됐어요 거기.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스위스도 네. 뭐 그렇게 올리지 않는 나라가 올라가고 있고 네네. 그런데 선진국마다 이제 신흥국들도 다 따라가는 분위기인데 뭐 안 따라가는 나라 굳이 따지자면 지금 뭐 중국이나 뭐 일본 그렇죠. 이 주기국가 정도만 그 정도만 남죠.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YCC라는 정책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반대로 지금 버티고 있다가 환율이 이제 어느 정도 145엔대 이상 올라가니까 약간 좀 이제 개입을 하는 듯한 느낌이 무섭죠. 들고요. 예,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옆 플라자 합의 뭐 이때도 한 148엔 정도까지 갔었었잖아요. 그때 포인트까지 간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때 확 돌아서면서 이제 갔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오니까 이제 일본도 BOJ가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글로벌 중앙은행 움직임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오늘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제 좋은 기사가 떴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 결국 터그 오브 워다, 줄다리기 게임이다라는 거죠. 미국이 끌고 가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 같은 경우도 50bp 올리고 75bp 올렸죠. 사실 75bp까지 연초에 아니 얘네들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전쟁 터지고 나서도 사실 22 쪽에서 금리 올리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죠. 왜 그러냐? 이탈리아, 경기 그리스. 때문에. 예, 어쩔 건데. 예, 그렇죠. 얘네 부채 좋아졌냐? 하나도 안 좋아졌어요. 맞아요. 네. 예. 그런 상태다라고 했을 때 22가 금리를 올리면은 던질 망한다. 거다. 이 국채 던지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커버할 건데 이 논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독일 국채 안 사고 이탈리아 국채, 그리스 국채를 먼저 사주고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네. 실제로 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제일 놀랐던 거는 스웨덴이 100bp를 친 거죠. 그렇죠. 사실 네. 이거를 보면서 네. 아 이거 연준이 100bp를 올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네. 이제 시장에서 돌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위스가 75bp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0.25에서 0.5%로 기준금리가 플러스로 전환을 했죠. 이래가지고 유럽에서는 이제 더 이상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없고 네. 그 다음에 뭐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50bp를 했고 영국도 50bp 바로 올렸죠. 영국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거예요. 75bp 올린 거 알겠는데 우리 못 따라가 지금 힘들어 라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할래? 이거는 재정 정책으로 처리를 해. 이런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잠깐만 금리를 못 올렸는데 재정 정책으로 처리를 하라는 얘기는 그러면은 재정을 줄이란 얘기니?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돼가지고 논의가 되는 거죠. 여기에 또 그 정부가 바뀌었죠. 네. 영국이 최근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복잡하게 도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 중국하고 일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내렸죠. 뭐 5bp, 15bp 해가지고 1년물 5bp 내렸고. 이거는 이제 조금 지난 얘기입니다. 어제자로는 그 이번 주는 이제 그냥 동결을 했고요. 동결했죠. 예. 예. 이런 식으로 낮추고 있는 건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한 2000년대 요 정도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 이제 만불 왔다 갔다 하고 네네. GDP 퍼 캐피타가 이때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왜 5%대까지는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계속해서 노동을 공급해 줄 수 있다. 노동을 수요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 내륙 지역에서 유휴 노동력이 도시로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해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사회 불안정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올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4%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금리를 낮추는 수밖에 없죠. 두 번째, 벌써 2, 3년 정도 됐는데 우리 부동산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문제. 지금 아직까지 정리가 다 안 되고 있죠. 네. 금융기관도 다 정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계속해서 통화를 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다행히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 7.0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외환의 인플로우 아웃플로우가 그렇게 자유화되어 있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통제할 수 있고. 그런 식이다라고 한다면 이걸 어느 정도까지는 감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얘기가 조금 달라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YCC 같은 이슈들, 뭐 네. 세계의 화살,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다 많습니다만 결국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계속해서 풀겠다라는 거죠. 이제 사람들은 궁금해하죠. 언제까지 풀래? 그래가지고 사실 올해 상반기 6월, 7월쯤에 이제 엔화가 오를 것이야. 즉 다시 말해서 BOJ의 정책 스탠스가 바뀔 것이야라고 시장에서 먼저 한번 태핑을 했었죠. 그랬다가 BOJ가 좀 가만히 있지 혼날 것 같은데라고 네. 얘기해가지고 이제 바로 손실을 보고 철수를 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더 이상 엔화는 이거 좀 곤란하겠는데요라는 이야기를 시장에 던진 거죠. 네. 그리고 오늘 반응은 그건 너희 생각이고인 것 같아요. 네. 현실적으로 봤을 맞습니다. 예. 때 계속해서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왜 이게 문제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한 숫자로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 국채가 GDP의 250%예요. 그리스가 200%가 살짝 안 됩니다. 네. 이태리가 150% 정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본을 얘기할 때 항상 일본은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지난 30년간 일본은 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금리가 0%였고 왜냐하면 계속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지난달에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3%를 찍었죠. 네. 일본에서 3%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렇죠.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30년에 과자 가격이 오르는 거 처음 봐 뭐 네. 이런 이야기예요. 네. 맞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굉장히 충격을 줄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 지금 가이던스를 주고 있냐 하면은 기업들에게 임금을 좀 올려주지 그러니라는 가이던스를 주고 있죠. 네. 우리가 지금 미국 경제를 이야기를 할 때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였죠? 실질 임금 그 시간당 임금 얼마나 변화하고 있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 더 이상 올라가지 말아야 될 텐데 지난 2년간 약 5%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이게 더 올라가면 곤란해. 왜? 더 올라가면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질 거고 기업들은 제품 가격 인상을 해야 될 거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지금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네. 거죠.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인데에서 네. 10년물이 0%, 0.1%를 가이던스로 제시하고 있는 그런 국가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GDP의 2.5배인 국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 이거죠. 그죠? 어떻게 네네. 감당할 수 있냐? 1%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GDP의 2.5%네요, 그죠? 2.5%죠. 네네. 네, 맞아요. 무시무시한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입니다.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지난 30년간의 흐름을 일본이 어떤 식으로 전환시켜 나갈 것인가. 내년 4월에 이제 그 BOJ 총재가 퇴임하죠. 그럼 그 다음에 과연 스탠스를 바꿀 수 있을까? 그동안 BOJ가 쌓아놨던 그 주식들은 어떻게 처분할 거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높은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지금 그 한국도 환율이 1,400원을 돌파를 했잖아요. 네. 사실 뭐 이런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이게 계속 올라가지고 1,700원, 2,000원 되면은 우리나라 망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왜 망하나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글쎄요, 저도 궁금하네요. 얼마일까요? 네. 자, 이건 농담이고요. 네. 그 우리는 이거 이제 우리는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런데 98년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사실 2,000원을 한번 봤었죠. 네. 그리고 그때 잠깐, 네네. 나라가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IMF에서 구제금융 받고 굉장히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보면은 아르헨티나는 지금까지 아르헨티나가 건국된 다음에 몇 번의 위기를 겪었을까요? 거기 디폴트 한 게 한 뭐 5번에서 10번 되지 않나요? 그 정도 10번 넘어갑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10번 넘었군요.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네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거를 수치로 삼고 우리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정책 당국자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운영을 할 때 조금 더 그 타이트하게 경제를 룰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다 좋은 얘기죠. 그리고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2002년, 2003년 겪어가면서 또 나왔고 2008년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잘 넘어갔죠. 네. 2008년에 1,400원, 1,500원까지 갔었죠. 그러면은 이번에 얘기가 거꾸로 된 거 아닌가요? 위기가 났으니까 2,000원 간 거 아닌가요? 2,000원 가면은 위기가 오는 건가요? 이 이야기는 사실 조금 다르죠. 그렇죠. 예.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달러화가 DXY 기준으로 110일이에요. 이게 200 가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 그냥 완전히 이거는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이 숫자에 뭐 신경 그 무슨 의미가 있다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110이던 게 200 같다. 그러면은 산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원 달러도 당연히 그만큼 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국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수입 물가 측면이라든가 아니면은 이게 실제적으로 거래가 될 수 있는 거냐, 달러화 유동성은 어느 정도로 확보할 수 있느냐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위기를 이야기를 하려면은 일단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네.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화를 조달할 수가 없어야 돼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네네네. 제가 빚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롤오버를 계속하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쟤네들이 야, 너 안 되겠어. 이제 롤오버 그만하자. 그냥 현금으로 가져와. 그런데 제가 달러가 없어요. 이러면 네.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모라토리움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뭘 고민하냐라는 거죠. 환율이 움직임에 따라서. 거기다가 두 번째 특징. 환율은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여요. 움직일 때는. 우리가 오버쇼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물가가 스티키 프라이스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게 실제적으로 점점 늦게 나타났을 때 국제금융시장에서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그 부분이 첫 번째로 영향을 받는 게 환율이에요.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환율이라는 게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고 환율이 자유롭게 움직이게 됐기 때문이죠. 98년을 생각해 보면 그 이전은 변동환율제가 아니었어요. 고정환율제였죠. 네. 이게 변동환율제로 변화하죠. 네. 변동환율제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이야기이지만 가격 메커니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달러는 얼마든지 공급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지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비싼 가격이지만 빌리면 되죠. 네. 문제는 뭐냐? 이때 그 개도국의 문제는 뭐죠? 저는 항상 달러 빚이 있어요. 환율이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제가 갚아야 되는 빚의 엄청 늘어나는 거죠. 규모가 네. 커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신흥시장 입장에서는 문제가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순대의 채권국이죠. 그러면은 글쩍 자 잠깐만 우리 그럼 그 위기 이야기를 할 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걸까? 이제 하나하나 라인을 끊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 서든 스탑 아니면은 글로벌하게 달러가 유동성이 끊어졌을 때 2008년이 이 상황인 거죠. 네네네. 금융시장이 전부 다 붕괴되면서 네네. 그러면은 그때 나는 빚을 갚고 싶은데 저쪽에서 우리가 그냥 오버나이스로 빌려주던 게 안 돼요. 이런 경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뭘 할 수가 있죠? 수합이 나오죠. 그러니까 통화 수합 이야기가 됐었잖아요. 그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최근에 그 이야기가 좀 예. 근데 일단 미국 통화 수합 이야기는 잠깐 제껴놓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바이레터럴하게 즉 1대1 다른 국가들과 그 통화 수합을 맺어놓은 게 약 1,000억 달러가 약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네. 거기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무제한이죠. 그냥 협의회에서 결정되도록. 네. 그리고 캐나다는 연준과 통화 수합을 맺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라고 해가지고 그 아시아 국가들과 만들어 놓은 이제 다자간 협정이 있죠. 네. 이게 대충 한 380억 불 정도가 돼요. 물론 네. 이제 거기에서 뭐 한국의 돈을 빌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쪽에서는 오히려 더 당황하겠지만 그렇죠. 뭐 일단 그렇죠. 그거는 소리는 아닌 것 같고. 예, 네. 그 뭐 일단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서든스탑의 가능성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좀 걱정을 해봐야 되겠죠. 고민도 해보고 이거를 캐나다랑 했을 때 뭐 약간 프릭션이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연준이랑 직접 하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된다면은 뭐 나쁘지는 않을 거야라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은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은 피마 레포가 퍼실러티라고 있어요. 네. 이거는 네. 뭐냐면은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보유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이거를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FRB 뉴욕에다가 어카운트를 하나 그렇죠. 만들어줘야 돼요. 네. 맞아요. 그게 피마 어카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냐면 레포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미국 연준하고. 네. 즉 다시 말해서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자금을 빌려온 가져올 수가 거죠. 있는 아, 거죠. 네네. 네. 오버나이시고 규모는 600억 불 정도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외환보유약 한 4,300억 불. 뭐 네. 이게 지금 만기 정리 IMF 네. 기준에 네, 따라 네. 가지고 이게 예. 100% 150% 사이이긴 한데 점점 떨어질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랭킹 9위예요. 네. 얘네가 고민하고 있으면은 다른 나라들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특히 신흥국은 더구나. 훨씬 더 심하죠. 네, 그래서 지금 그리고 현실적으로 신흥국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죠. 스리랑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르헨티나, 터키, 뭐 이쪽 부분들, 파키스탄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죠. 특히나 거긴 자연재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문제가 되는데 한국은 이게 참 그런 게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그 뭐랄까 중립적인 정책,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라는 네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정부 일반 부채 기준에 아주 41%뭐 40% 넘었네. 와 큰일 났다. 네. 딴 데 보세요. 100%예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거를 가지고 고민할 단계는 아니고 다만 정책 당국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죠. 사전에 준비 안 했다가 나중에 가지고 무슨 욕을 먹으려고. 그건 정책 당국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그거를 가지고 시장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를 디스카운트를 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조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도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 사실 우리가 IMF 때문에 그 환율이 높아지는 트라우마가 있기는 한데 네. 이제 그 변동 환율 제기도 하고 그리고 네. 이제 이런저런 방법으로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도 꽤 많고 외환 보유국도 많고 하기 때문에 뭐 외환위기나 이런 거는 지금 걱정할 필요는 별로 없다라는 게 결론일까요? 환율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유로 달러 1대1 페리티 됐죠. 네. 0.98 뭐 이런 네. 식으로 갔죠. 엔화 144 찍었었죠. 네. 예. 위안 7 찍었죠. 네. 그러면 한국 1,400원? 뭐 오히려 그거에 비하면 상황이 조금은 낫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면 수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가 그렇죠. 미쳤구나라고 예, 이제 맞습니다. 반응을 하실 수 네, 있지만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1,400원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숫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뭐 외환 관련해서는 좀 정책적으로 좀 관리를 잘 해서 좀 더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도록 좀 사전 준비를 하고 또 필요할 때 바로 좀 뭔가 액션이 취해줄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그게 또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창용 그 국민은행 총재께서 이제 0.25%포인트 그러니까 이제 인상의 전제 조건이 많이 바뀌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빅스텝으로 가는 듯한 뉘앙스를 바로 또 비췄잖아요. 네네. 뭐 그런 부분은 가능성이 커졌다고 봐야 되는 게 맞겠죠? 일단 뭐 50bp는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전제 조건이 바뀌었다고 총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어떻게 뭐 거역할 수가 있겠어요. 네. 이전에 25bp였으니까 그보다는 네. 높을 거다. 혹시 75bp? 그거는 좀 저는 좀 예상하기 어렵고요. 네. 이게 왜 그렇게 됐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 뭐 그 이창용 총재께서는 그 75bp 올리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럼 그 전에 몰랐느냐? 그럼 그거는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이번에 50bp 오를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국은행에서도 그런 식으로 생각은 안 했겠죠. 다만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대내 금리 차라는 게 실제적으로 그 금융시장에 영향이 없으려면은 환율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환율이 받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한국은행이 여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1만 뭐 1,400원 더, 뭐 1,350까지 끌어내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손실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메리트가 그러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아웃플로우 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근데 뭐 저는 그렇게도 생각 안 합니다만 그런 뭐 논리적으로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약한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따라가 줄 수밖에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이 줄다리기 했듯이 한국도 줄다리기 하는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다만 이제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 경제가 얼마나 더 악영향을 받을 것이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이거 어떡하지? 갚을 그렇죠. 수 있을까? 네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공조를 하고 있고 한국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 경제가 나빠질 거다. 당연히 나빠지겠죠. 근데 그러면 한국 경제만 붕괴할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 뭐 금리가 올라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데 사실 저희가 느끼는 분위기는 속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단기간에 빠르게 그렇죠. 올라가는 네. 모습들이 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보이고 그게 또 당장은 아니겠지만 바로 경기에 조금 시간 지나면 바로 이제 그 영향이 올 거거든요. 그러면 지표로 나타나게 될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주식시장에도 결국 금융시장에
영향을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뭐 4분기 내년 1분기도 좀 조심하자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물에서 그렇게 네네. 나오는. 그러면 결국은 시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닝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지금은 이제 금리에 대한 경로보다는 이제 결국 이제는 어닝으로 이제 집중이 되니까 결국은 경기가 꺾이고 어닝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뭐 밸류에이션 문제가 생기면서 하단이 어디냐 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되는 거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여러분들 이미 다 보셨겠지만 페덱스를 보시면은 네. 얘네들이 지금 선행하고 있는 것처럼 봤기 네, 때문에 맞아요. 시장에 굉장히 네. 많은 영향을 미친 거죠. 네. 글로벌 로지스틱스가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좀 나름대로 많이 곤란한 거죠. 그러겠죠. 근데 긍정적인 걸 보면은 이제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은 네. 수출 기업한테는 좀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그 전형적인 그 불경기 시대에 한국이 살아남는 논리였었죠. 네네. 무슨 이야기냐?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1달러를 팔았다. 네. 1,000원일 때 1,000원을 받는데 1,400원이 되면 1,400원을 받는다. 네. 삼성전자 영업이익 좋아질 거야. 네. 라는 얘기죠. 예. 전체적으로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고 틀림없이 좋아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반드시 좋은 얘기야.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이게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한국 수입 물가 22%. 네. 뭐 이런 식의 숫자가 나오는 거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하죠 마이너스 0.1%란 말이에요. 네.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을 타국가로 전가한다라는 거죠. 강달러를 통해 가지고. 예. 그러면은 상대방 국가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양쪽 국가가 규모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금리를 똑같이 올려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인플레이션을 전가해 버려요. 환율을 통해서. 그럼 이쪽은 더 올려야 돼요. 네. 사실은. 네. 근데 그렇게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제 뭐 환율 수혜주로 이야기되는 섹터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P의 문제, 그러니까 가격의 문제보다는 Q, 그러니까 물량을 올리지 못하는 것들이 결국은 문제가 더 되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경기 둔화가 되는 상황에서. 그렇죠. 예, 뭐 소매 그런 것도 판매가 있고.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네, 그렇기도 하고 최근에 보면 이제 수입 물가가 많이 높아지는 것은 특히나 이제 2차 전지의 소재단에 대한 이슈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네네. 통계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2차 전지 쪽이 워낙 또 소재나 셀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무역 수지를 보더라도 2차 전지 수입 관련된 단가 뭐 그런 그게 너무 커지니까 적자 보이 계속적으로 가는 네네. 뭐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사실 좀 있어는 보입니다. 이제 뭐 전체적으로 지금 뭐 우려했던 뭐 9월 FMCA가 일단 끝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후 이제 연말까지 좀 시간은 있습니다. 뭐 11월에 얼마를 올릴 거냐 그런 부분들은 10월에 또 우리가 9월에 CPI를 또 봐야 되고 방향은 좀 낮아지는 걸로 보이긴 하지만 그 폭이 너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지난번에 제가 쇼크를 좀 받았다는 것도 방향은 낮아지는 건 맞는데 그 속도가 너무 느리고 특히나 뭐 유가도 많이 빠졌는데 결국 렌탈비라든지 그다음에 음식료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서 안 빠지고 있고 뭐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스티키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렌탈비가 끈적끈적하게 안 빠지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뭐 네네. 최근에 보면 주택 가격 지수는 이제 빠지고 있는 게 보여서 근데 이제 주택 가격과 렌탈비는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다른 굉장히 이야기죠. 늦게 그렇죠. 이게 반영이 되기도 하고 네네. 굉장히 뭐 길게는 뭐 몇 년 동안 이후에 뭐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주택을 매매 안 하게 되면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매매를 안 하니까 렌탈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연말까지 남아 있는 변수들이 결국 이제 11월, 12월에 어떻게 올릴 거냐 부분도 이제 10월에 발표된 9월의 CPI나 이런 것도 좀 중요한데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제가 주장하고 있는 거는 CPI 그렇게 빨리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뭐 정점을 찍었을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거는 뭐 그 이야기고 그렇다고 해서 많이 내려갈 것 같냐? 많이 안 내려갈 것 같다. 이유는 간단해요. 일단 그 12월 지금 제가 나오기 전에 로이터 폴 자료를 보고 나왔는데 WTI나 브렌트나 원유 가격을 봤을 때 100불 위를 찍고 있어요, 전망을. 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YOY 기준으로 따졌을 때 연말에 그러니까 12월에 유가의 상승률이 한 50% 정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잠깐만. 지금부터 연말까지 50% 오른다고요? 아니요. YOY 기준으로 봤을 전년 때 비. 전년 대비. 전년 그렇죠. 12월 대비 네. 50% 네, 오른다. 거의 네네. 50% 가까이 예. 오른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CPI로 YOY를 찍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50%만큼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그쵸, 그쵸. 예. 예, 그러니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천연가스 마찬가지예요. 천연가스는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가지는 않으면 다행인 거죠. 지금 뭐 열심히 모으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건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일 거는 거의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 전에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전쟁이 끝날 거다라는 건 예상하기 어렵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가 뭐였냐면은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밀. 이거는 다행히도 이제 북미 지역 쪽에 밀 작황이 좋아가지고 어느 정도 풀리고 지금 현재 숫자를 보시면은 YY 기준으로 한 10%에서 15% 정도 그 상승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수렴할 거고 연말까지 간 다음에 싱글 디지스까지는 내려갈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얘가 네거티브로 간다라거나 그러기는 어렵겠죠. 네. 그럼 이거 두 개를 딱 받쳐주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죠? 스피로오버죠. 네. 즉 다시 말해서 유가 많이 올랐어. 그러면 트랜스포테이션 오를 거죠. 네. 인플레이션 많이 올랐어. 그럼 렌트도 따라서 올라가야죠. 왜? 모기지가 그 플렉시블하게 잡혀져 있으면 당연히 내 모기지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나도 렌트를 더 받아야 돼. 한국이나 미국이나 논리는 거의 비슷해요. 네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올라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얘가 스티키하기 때문에 당분간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급여도 많이 오를 것 같고요, 그죠? 급여는 이미 지난 2년 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이 굉장히 신기한 게 시간당 급여 보시면은 여러분 2020년 4월에 이미 5%를 넘어가요. 네. 20년 4월이에요. 코로나 터져가지고 그렇죠. 그죠? 벌써 네, 2년이 네. 넘었죠. 네. 저희는 처음에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생각을 했었냐 하면은 미국 정부가 그 저거를 수당 그냥 줬으니까 예. 돈을 야 너네들 회사 못 나가지 레이오프 당했지 그럼 일단 이걸로 써라고 돈을 줬어요. 근데 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조금 이상한 게 레이오프를 당한 사람들은 월급을 못 받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임금이 올랐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2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전에 시간당 임금이 이미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즉 다시 말해서 고용 시장에서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코로나 당시에 이미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용 시장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시간당 임금 둔화될까요? 도대체 이게 둔화되려면은 수요 측면에서 그러니까 익스펜디처 측면에서 얼마나 떨어져야 도대체 이게 둔화가 되느냐 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아마 미국 연준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용시장. 그러니까 지금은 뭐 실시간의 데이터는 아니지만 몇 달 전만 해도 미국 시장에서 1인당 새로운 잡을 네. 자기가 자유롭게 구할 수 있는 게 2개가 된다 그랬어요. 네, 네. 그 정도 지표가 나올 정도니까 그만두면 바로 그냥 구할 수 있는. 그 두 개 중에서 고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인당 내가 구할 수 있는 잡이 2개가 바로 있다는 것은. 지금 근데 그 구조적 변화가 뭘까요?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그 뭐야 일자리가 많아지고 이제 사람들이 일하기가 쉬워졌을까요? 여기? 뭐가 있었죠? 뭐 이거는 좀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네.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네. 그 사람들이 한 가지 깨달았다. 이거는 그냥 분석이 된 자료는 아닙니다. 그냥 이제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인데 예. 그때 깨달았다라는 거죠. 아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는 있구나. 예. 예, 조금만 줄이면 돼. 그 이전에는 사실 굉장한 공포가 있죠.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업을 하게 되면 난 뭐 먹고 살지? 우리 애들은 굶겨야 되나? 뭐 이제 이런 걱정들은 사실 하는 게 대부분의 정서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조금만 줄여도 이게 되는 것 같은데 아니면 재택근무를 해가지고 근무 시간을 굉장히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나서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그거는 고용의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네. 모습을 보이게 된 거죠. 이게 많이 회복이 됐느냐? 실제로는 굉장히 재미있어요. 노동시장 참여율 별로 안 늘어납니다. 지금 62.4%, 62.1%에서 4% 뭐 이 정도예요. 그리고 뭐 코로나 때 아무래도 자산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주식이나 코인으로 벌고 그냥 그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좀 있을 뭐 그런 네. 걸로 생각해 볼 수도 은퇴자들이 있겠죠. 또 많이 늘어날 수 네네, 있고. 은퇴자들도 있을 수가 그러니까. 있고. 아, 잠깐 은퇴하셨네요. 네. 네. 뭐 그렇기도 하고 뭐 코로나 때는 네. 구조적으로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두 사람이 부부가 벌었을 때 네네네. 코로나 때는 이제 구조적으로 아이들을 학교를 못 보내니까 뭐 누군가는 아이를 케어해야 되는 뭐 시스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엄마는 그냥 그만두고 그러니까 아빠가 뭐 나간다거나 아니면 뭐 아빠가 있고 엄마가 나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군가를 아이들을 케어하는 시스템적으로 뭐 가족의 갈 수밖에 중요성을 없었죠. 다시 인지하게 됐다라든가 네, 네. 뭐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까 임금보다도 다른 중요한 것들이 있더라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어쨌든 정책적으로 현금을 2번이나 통장에 꽂아줬죠. 일 안 해주는 거고 네, 그때는. 바로 꽂아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있으니까 버틸 수 있었고, 그러니까 네. 이제 노동시장의 그 고용과 관련된 게 그 공급이 결국은 줄어드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리오프닝 때문에 수요는 확 늘어나는데 그렇죠. 노동 공급은 안 되고요, 그죠? 네네.
그런 부분들이 역시 그런 어떤 임금 부분이나 아직도 이제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이 실업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뭐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기존의 이제 실업률에서 갑자기 0.5%포인트 정도 이상 확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뭐 어떤 기준보다 네. 그러면 경기 침체가 반드시 온다 뭐 이렇게 사실 보는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네네. 이제 지금 딱 그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금융시장도 거기에 따라서 더 떨어질 걸로 많이들 예측을 하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좀 아직도 이 자리에서도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시장에서 보는 관점이 뷰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이제 내년 말까지 연준이 목표로 하는 뭐 2.8인가 그거는 도달하기가 사실 좀 어렵다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 일단 노동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현실적으로. 지난달에 이제 실업률 기준으로 3.5에서 3.7로 늘어났죠. 네. 근데 노동 참여율이 그만큼 늘어났으니까 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21만 3천 건 비욘드 에버리지죠. 네. 논판 페이롤 이것도 30만 건 넘어가 있어요 지금. 다른 거 다 빼고 그동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다음 2008년 이런 거 그런 것만 빼고 가만히 보시면은 얘네들 30만 건 이상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견조한 시장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음. 이니셜 클레임이 21만 3천 건이다 그러면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자꾸 논리가 네네. 뭐 미국은 어쨌든 견딜만 하다. 뭐 경기가 네. 뭐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좀 얕게 그리고 조금 짧은 기간에 돌아설 수 있다고 또 계속 이제 그런 논리를 말씀하시는 분도 시장에 사실 계시잖아요. 네. 한나라들이 문제죠. 예, 다른 나라 뭐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문제인 거지. 미국은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게 그런 거에 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보면 우리는 우리가 문제니까 잘 따라가야 되는데. 예, 예.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그게 뭐 문제인 거죠. 저희가 그렇다고 뭐 미국 시장 하세요 뭐 이렇게 뭐 이 시장에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사실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뭐 미국 장을 갈 거냐, 오히려 뭐 한국 시장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더 이제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미국 쪽을 바라봐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계속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 환율 보시면은 재밌는 얘기 해볼 수 있죠. 네. 여러분들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에다가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환율이 1,400원에서 1,600원 같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앉아서 15% 버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전에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했던 논리가 그대로 한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미국에 투자를 이미 하셨던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은 모르겠으나 그렇게 많이 손실 보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주식은 떨어졌는데 환율이 그대로 네, 받쳐줬으니까. 맞아요. 즉 다시 말해서 원화 계정을 원화로 환산해 보면 이거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꽤 많을 거예요. 그렇죠. 주식 맨날 빠지는데 별로 안 깨졌네. 그렇죠. 이거죠. 네. 네네.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하시는 거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아마 첫 번째 경험이 되겠죠. 환율이 내려가도 투자를 해가지고 벌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게 좋은 거냐라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그렇죠. 뭐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수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뭐 그런 구조에서는 한국장보다는 미국장이 지금은 좀 더 메리트 있게 상대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구간도 될 수 있다. 뭐 그런 느낌도 사실 드네요. 그렇죠. 이제 네. 이제 걱정을 이거를 하셔야죠. 네. 그럼 1,400원에서 1,600원을 갈까? 1,400원에서 1,200원을 갈까? 이 부분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사실은. 만약에 장기로 하신다라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글쎄요. 1,600원 갈 확률이 높을까요? 1,200원 갈 확률이 높을까요? 이거를 반반이라고 얘기하기는 저는 어려운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좀 굉장히 난감한 숫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그거 말고 뭐 주식 투자자들이 이 부분은 좀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실물 경제를 볼 때 뭐 이런 거 혹시 좀 있으신가요? 글쎄요. 저는 거시를 보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거시 지표는 언제나 늦어요. 그렇죠. 네. 제가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거시경제 지표를 보면서 깜짝 놀라실 때가 있는데 거시경제 지표를 보면서 깜짝 놀라야 될 때는 뭐냐면 시장이 그동안 거짓말을 해왔구나라는 거를 느꼈을 때는 깜짝 놀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연준이 75bp 올릴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00bp를 올렸다거나 그럼 그만큼은 조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놀라도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거시경제 지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생각을 좀 해볼까요? 한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미국 뭐 일단 얘기는 워낙 많이 했으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이후로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소매 판매도 안 좋고 투자도 뭐 그냥 그렇고 그 다음에 건설은 조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리스키하지 않냐 그러면 아까 PF 이야기가 딱 네. 튀어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좀 경제를 보는 관점에서 숫자가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크게 놀라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제는 사이클이에요. 언젠가는 돌아와요. 98년을 겪었죠. 그리고 다 살아남았습니다. 2001년에 카드채 겪었죠. 그리고도 다 잘 살아남았어요. 물론 뭐 다는 아닐 겁니다만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보실 때는 항상 이거 사이클이다. 그 다음에 사이클은 지속성을 갖는다. 이 부분만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 질문도 드리고 싶네요. 사실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이제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사실 보면은 주가도 작년 7월부터 3,300포인트부터 지금 2,200, 300까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네네. 이미 그게 다 반영이 되었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그 아직 좀 덜 반영됐다고 보세요?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주식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알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라고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상당수 반영이 됐다라고 봐요.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떤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냐 하면은 20년 3월부터 6월까지 좀 심했죠. 네, 그렇죠. 즉 20년에 보시면은 S&P나 나스닥보다 코스피가 더 많이 높아요. 빠져요. 그렇죠. 네. 그럼 조정 받아야죠. 뭐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정을 받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여파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 떨어진 거하고 미국 쪽에서 조정받은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그렇게 많이 차이는 하지 않아요. 대충 비슷하게 움직였다라는 거죠. 네네. 어떤 그리고 우리나라 고유의 특성이 있죠. 항상 볼이 크죠. 볼레틸러티가 크죠. 예. 주식시장도 그렇고 FX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스몰 오픈 이코노미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충격이 오면은 그거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번 충격은 직격탄이었죠. 유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뭐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무슨 뭐 주식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돼가지고 뭐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이미 충분히 저점에 왔어요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저라면은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그 저점을 보고 사십니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때 주식을? 아, 이거 어렵죠. 뭐 불가능하죠. 네. 네, 네, 그렇죠.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피해야 되는 게 타이밍 투자죠. 음. 저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천천히 보시고 음. 지금 시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늘리시는 것도 좋고 그동안에 너무 많이 그 조정을 못했어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조금 조정을 해놓으셔도 좋을 거고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가 저점이 2,000일 거야라고 생각해서 2,000이 가면 딱 살 거야 그러면 2,000 가면 절대로 못 산다라는 건 만고불변의 진리죠. 그렇죠. 네. 네. 이제 당분간은 뭐 아까 계속 이제 1시간 가까이 말씀 주신 내용들이 매크로들이 사실 좋지 않은 환경이니까 네, 맞습니다. 투자 관련해서는 조금 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타이밍을 좀 더 뒤로 좀 미루거나 시장에서 뭐 너무 공격적으로 지금 어떤 뭐 매매 어떤 포지션을 가진다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지난번에 우리 이제 그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 나오셨지만 뭐 한 내일 1분기까지 그냥 컴퓨터 꺼놓고 뭐 그냥 여유 있으면 여행도 다니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조금 그렇게 시장을 조금 떠나서 약간 뭐 이렇게 한 발짝 옆에서 좀 기다려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그런 이슈 저도 좀 뭐 일간 또 그런 것도 이해가 가거든요. 그 현재에서 너무 저점이 기다리고 또 뭐 그런 고민을 많이 할 필요도 사실 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긴 시계열로 보면 또 뭐 좋은 주식은 또 자기가 물론 그렇죠. 그거는 이제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네네. 그러니까 그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저점은 지나고 난 다음에 저점이구나라는 그렇죠. 걸 안다는 맞습니다. 거죠. 아무도 볼 수 없고요. 근데 이제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뭔가 이제 해결이 됐다고 느끼기엔 조금 어려운 구간이기 네, 그런 때문에 느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방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좀 더 압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시장에 대한 여유를 가지고 뭐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기존에 갖고 있는데 이걸 도저히 팔지를 못하겠어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죠. 뭐 덮고 그냥 기다려야죠. 방법은 없고 그렇다고 물타기 이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시장을 보시면서 4분기, 1분기 이렇게 가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긴 시간 동안 사실은 뭐 이렇게 경기 매크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재미도 없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짚어주시고 또 인사이트 같은 걸 주셔가지고 저희도 개인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작가님도 어떠세요? 재밌었잖아 솔직히. 재밌었어요. 네. 예, 재밌었습니다. 예, 아무튼 뭐 다음에 또 어떤 변곡점이 있거나 또 좋은 이야기 있을 때 또 매크로 부분을 또 한번 또 짚어주시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네, 저도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오늘 그 한국금융연수원의 주연수 교수님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한번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